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알제리 사막. 불모지라 불리던 이곳에 불가능이란 단어를 지워버린 기적이 시작됐고 한국의 수경재배 기술이 사하라의 모래 위에 뿌리 내리는 순간 세상은 그 변화를 주목했다. 전 세계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 속에서도 한국 농업 전문가들의 손에서 사막의 법칙을 거스르는 씨감자가 탄생했다. 척박한 환경, 염분 가득한 물, 끝없는 행정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방울의 물이 금보다 귀한 땅에서 씨감자 하나에 담긴 희망은 국경을 넘어 대륙을 바꾸기 시작했고 알제리 감자 자급률은 20%에서 95%로 급상승했다. 수입 의존도는 10분의 1로 줄었으며 이 한국의 기술은 아프리카를 넘어 남미까지 확산, 전 세계 식량 안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지속가능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를 한다? 전 세계 농업계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이건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했던 전 세계 농업계. 그런데 정말 충격과 경탄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0년 수석 농업 연구 석사였던 모하메드 벤 살라는 한국이 선보인 기술에 고개를 숙였다죠. 과연 한국의 농업기술팀은 대체 척박한 사막 속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제리 북부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알제리 농업부 소속 수석 농업연구원으로 30년간 일해온 58세 모하메드 벤 살라입니다. 제 아버지는 올리브 나무를 돌보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염소 2마리와 작은 채소밭으로 가족의 끼니를 책임지며 저희 가족은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흙 냄새와 땀 냄새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농업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 믿어왔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 국비 장학생으로 프랑스 파리의 농업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후 유엔 산하의 농업연구소를 거쳐 알제리 농업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30년간 알제리의 척박한 땅에서 식량 자립의 가능성을 연구해왔습니다. 2006년은 딱 제가 농업부 수석 농업연구원으로 일한 지 30년이 되던 의미 있는 해였죠.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의 성취보다는 좌절의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싸워야 했던 상대는 단지 병충해나 가뭄이 아니라 사막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죠.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나라로 국토의 80% 이상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곳에서 경작 가능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고작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죠. 그나마도 비가 오지 않으면 먼지로 변해버리는 아주 연약한 토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매일 새끼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농업, 특히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일은 국가적 과제 그 자체였어요. 그 중에서도 감자는 알제리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빵과 함께 사람들의 식탁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재료였죠. 통계적으로 보면 알제리 인구의 70% 이상이 주식으로 감자를 섭취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감자 농사는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오랜 전쟁으로 농업 기반이 붕괴되어 식량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며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감자는 병충해에 매우 취약한 작물로 특히 고온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욱 취약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알제리의 농민들은 감자 농사를 위해 유럽에서 수입한 고품질 씨감자에 의존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씨감자가 너무나 비싸다는 점이었죠. 결국 우리는 매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지에서 수입한 씨감자에 수백억 가까운 돈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알제리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상황이 이어졌죠. 더군다나 씨감자 중 상당수는 사막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수확량도 들쑥날쑥했죠. 이런 상황에 처하자 저와 동료들은 씨감자의 자급화, 다시 말해 우리 땅에서 직접 씨감자를 생산하는 기술 확보를 아주 절실하게 원했어요. 우리 땅에서 직접 씨감자를 생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해내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그리고 농업을 진정으로 자립시킬 수 있을 텐데, 우리 땅에서 직접 자립하는 것만이 알제리 농업을 진정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년간 정부의 예산을 받으며 여러 지역에서 시험 재배를 시도했어요. 특히 해안가 인근의 물이 풍부한 지역과 사막지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토양이 좋은 곳을 골라 실험을 거듭했죠. 이집트나 튀니지에서 쓰이는 방식도 들여와 봤고 스페인의 관계 기술도 도입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병에 취약한 씨감자 특성상 고온 환경에서는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할까? 우리가 괜한 희망을 품고 맨 땅에 헤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간절한 그 마음과는 다르게 결과는 늘 좋지 않으니 저와 동료들도 꽤 지쳤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길 30년 세월이 흘렀고 어느새 저는 50대 후반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이 많은 후배들은 실험실을 떠났습니다. 누구는 유럽으로 이민을 갔고 또 누구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것이 결국 수입 대체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이 직업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빵 대신 감자를 나눠 먹는 이 나라의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07년 봄 국제농업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제리 농업부의 대표 자격으로 국제농업개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이라 의미가 있기도 했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떨렸어요. 평소 아끼던 회색 슈트에 약간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과 몇 밤을 새운 듯 아주 피곤한 눈의 노인네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런 제 눈에서 아주 오랜만에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감자 농사에 매달렸던 사람답게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이번에는 정말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야. 희망을 품고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모인 농업과학자들과 실무자들로 북적였고 각국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최신 기술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들어본 이야기이거나 중동 지역과는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고산지대 특화 기술들이라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 발표가 이어지던 중 오후 세션에서 한 동양인 과학자가 단상에 올라섰고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진흥청의 김지훈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씨감자 수경 재배 시스템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죠. 제게 한국은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나라로 농업과는 별 인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죠. 화면에는 땅이 아니라 물 위에서 자라고 있는 감자 식물의 사진이 비춰졌고 LED 조명 아래 줄지어 선 감자 덩굴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노지 재배와는 다르게 병충해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클린 시스템이었죠. 김 박사는 이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감자를 거의 재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우리는 독자적인 씨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자 종자 생산 효율을 자랑합니다. 감자 무병종자 생산율은 98% 이상이며 환경 제어 시스템 덕분에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뇌를 정통으로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60년? 알제리는 프랑스에서 독립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씨감자를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 작은 동아시아 국가는 감자를 시작한 지 한 세대 만에 수출국이라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다급히 컨퍼런스장 뒤편에 질의응답 코너로 향했어요. 작은 종이에 적힌 이름표 속 김 박사를 찾아내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모하메드 벤 살라입니다. 알제리 농업부에서 왔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중한 제안에 김 박사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사막의 나라와 반도의 나라가 맞닿는 대화를 시작했죠. 저는 다소 격양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씨감자 수입에만 수백억 디나르를 씁니다. 병충해 때문에 자국 내 생산은 실패를 거듭했고 농민들은 언제나 외부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혹시 이 기술을 우리 알제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리는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막 지역의 물 문제, 기온 문제, 에너지 공급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게 과학이고 또 협력이지요. 이 짧은 대화가 놀랍게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즉석에서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가능성에 대한 MOU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주일 뒤 알제리 정부와 한국농촌진흥청 간의 고위급 회의가 마련되었어요. 당시 알제리 정부는 식량 자급률 제고를 핵심 국가 과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협력 제안은 곧바로 상부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총 18억 디나르 규모의 씨감자 생산기지 건설 프로젝트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이 기지는 알제리 북동부의 바스라 인근 고지대에 세워질 예정이었고 한국에서 전문가들과 자재가 파견되어 공동 시범 재배가 진행될 계획이었죠.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지 농업 인력 양성과 물 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병해충 모니터링 인프라 정비까지 포함된 종합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말없이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아니라 물에서 감자를 키운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알제리의 농업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거겠지? 이거야말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인데.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기술의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과거엔 늘 실패와 타협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수 있다는 확신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 11명이 알제리에 파견 오던 날 저는 직접 공항으로 마중을 갔어요. 먼 타국에서 와주는 귀한 분들이니 직접 만나고 싶었고 환대를 해드렸죠. 반가움도 잠시 이내 그들은 낯선 사막의 열기를 맞으며 순식간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농업 전문가들은 처음 몇 주는 아주 순조로운 듯 잘 적응을 해주어 고마웠어요. 한국팀은 곧바로 현장 답사에 나섰고 알제리 농업부가 준비한 예비 부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물로 감자를 키운다고요? 당신들 지금 장난합니까? 한국에서 온 저 사람들 다 사기꾼 아니에요? 현지 농부 무스타파가 토로한 말이었죠. 그는 제 앞에서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사막 기슭에서 수십 년간 척박한 흙을 뒤집으며 농사를 지어온 이들에게 수경재배는 마치 마법이나 속임수처럼 들렸겠죠. 우리는 물을 아껴 쓰는 법을 태어나서부터 배웠는데 당신들은 지금 그런 물을 막 쓰면서 그 물에 감자를 담그겠다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한 낯설미 아니었죠. 이건 삶의 방식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속으로는 현지 농부들의 우려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는 했어요. 저는 누구보다 알제리의 물 부족 현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초기 설치된 수경 시스템은 현지 지하수의 염분 농도와 부유 물질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김 박사와 한국팀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시스템이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죠. 한국의 수경 재배는 깨끗한 지하수 혹은 정수된 수돗물을 기반으로 했지만 바스라 지역의 수원은 염분이 높고 금속 성분이 섞여 있어 펌프 필터가 자주 막혔고 식물의 뿌리가 손상되기도 했습니다. 모하메드 선생님, 이 물로는 그대로 재배가 어렵습니다. 전처리 설비를 새로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소규모 정수 장비와 UV 살균 시스템, 그리고 수온 조절 장치를 설계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예상보다 예산은 크게 늘었고 공사 기간도 길어졌죠.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에서 뒷돈을 요구하는 현지 관료들이 있었고 설치 자재가 입고되자마자 공사장 창고에서 일부 기자재가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한국팀은 불안한 눈빛으로 장비를 지켜보며 밤을 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정도 프로젝트는 넉넉히 잡아도 2달이면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왜 이렇게 느리죠? 속도가 나질 않네요. 한국팀의 기술자가 제게 물었지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대답 대신 깊은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직에 몸담은 30년 동안 이 시스템적인 비효율과 부패를 수없이 겪어왔지만 정작 그것을 바꿀 힘조차 제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김지훈 박사와 한국팀은 한결같은 태도를 유지했어요. 도둑맞은 기자재 일부는 자비로 다시 구입했고 현지 노동자들이 무심코 발로 걷어차던 급수관을 손수 닦아가며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현지 농부들은 그런 한국팀을 비웃듯 쳐다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보였어요. 김 박사와 한국팀의 땀에 젖은 셔츠와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가는데 흐르는 땀을 열심히 닦으며 일을 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 힘든 와중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은 실험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증명돼야죠. 저는 밤마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그날의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가끔 창밖으로 공사장에서 늦게까지 남아 작업 중인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이면 마음이 묘하게 뭉클해졌어요.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파견 그 이상의 것이었죠. 마치 이 프로젝트가 자기 나라의 일인 것처럼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임하는 모습에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한국팀의 노력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저는 현지 농부들과 한국팀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애를 썼고 한국팀의 헌신적인 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지 농부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온 김 박사라는 사람 말이에요.
정말 진심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집 물탱크가 고장나서 난감했는데 그걸 아무 조건도 없이 자기 손으로 직접 고쳐주고 갔어요. 저 사람들 그래도 한국에서 높은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와서 저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는 거 보니 저희들 생각이 틀렸구나 싶어요. 드디어 한국 팀의 진심을 알아주는 순간이 왔구나 싶어서 참 기뻤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1년에 9에서 10개월을 현지에 상주하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를 했어요. 그들은 알제리의 척박한 환경에 맞게 기술을 조정하며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알제리의 겨울은 낮엔 덥고 밤엔 아주 차가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막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그 어떤 기후보다도 더 완강한 자세로 현장을 지켰어요. 처음엔 단기 파견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현지에서 함께 해주는 것에 참 고마웠죠. 이에 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면 이 시스템은 전부 멈춥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상 그 결과를 봐야 맞는 거죠. 김 박사의 말은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절박한 그리고 사명감이었습니다. 하나씩 조정하며 맞춰가던 중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수경재배 기술은 본래 한국의 고산지대를 기준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 알제리에서는 물의 온도, pH, 염분, 심지어 햇빛의 세기와 지속 시간까지 모두 달랐죠. 그래서 한국팀은 처음 설치한 양액 시스템을 거의 전면 개조했습니다. 수온을 낮추기 위한 지하 냉각 파이프 도입, 염분 제거를 위한 역삼투 필터 보강, 모래바람에 대비한 이중 비닐하우스 구조 개발,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 정수 시스템 설계 등을 말이죠. 낮에는 40도가 넘는 온도에서 장비 설치 작업을 했고 밤에는 랩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24시간이 부족하게 지내는 한국팀이었습니다. 한국팀은 회의 시간마다 반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술은 이곳에 맞춰야 한다. 우리가 맞춰야 한다. 저는 이런 한국팀의 집념과 절박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들의 방법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도 모르게 김 박사의 작업 노트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노트에는 복잡한 수질 분석표와 배양 로직이 적혀 있었지만 거기에는 무언가 이과적인 계산을 넘는 사람의 흔적이 보였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조정한 겁니까? 이건 이 지역의 칼슘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뿌리 손상을 줄이려면 pH를 6.2 이하로 맞춰야 하거든요. 그의 설명은 단순 명쾌했고 동시에 늘 친절했습니다. 저는 마치 30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 알제리 농업의 기둥이라 불리던 제 자신이 지금 한국팀 앞에서 기초를 묻고 또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결코 부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무엇보다 한국팀이 보여주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은 저와 현지 팀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국은 다 합니다. 김 박사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죠. 실제로 부품이 도착하지 않아 현지 재료로 임시 펌프를 제작해 시스템을 가동했고 갑작스런 비바람에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손으로 꿰매며 직접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지 농부들은 이제 한국팀의 진심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했고 드디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진심입니다. 이 감자를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 같다니까요. 이럴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같이 돕자고요. 그날 이후 현지 농부들은 자발적으로 매일 아침 현장에 나와 비닐하우스를 청소하고 관수 호스를 점검했습니다. 처음엔 멀리서 구경만 하던 그들이 하나둘 양액 조절법과 배양기 조립을 배우기 시작했죠. 모두의 노력이 담기고 있던 2009년 어느 날 드디어 프로젝트는 첫 번째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알제리 최초로 현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씨감자가 수확되었죠. 처음 뽑혀 나온 감자는 놀랍도록 매끈하고 단단하며 흠 하나 없는 외형이었고 무엇보다 자국에서 생산된 씨감자에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적 성공을 넘어 알제리의 식량 주권을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수년간의 실패와 절망 끝에 끈기와 희망이 응축된 결실을 드디어 내 눈으로 직접 보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거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게 김 박사는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하메드 박사님, 이건 당신의 오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네요. 그 순간 그들은 농업기술자나 연구원이 아니라 동지를 넘어 마치 형제처럼 느껴졌어요. 감격에 겨웠던 그날 저녁, 프로젝트 팀과 현지 농부들은 소박한 축하 만찬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현지에서 수확한 첫 씨감자를 이용한 한국식 감자조림과 알제리식 포테이토 타진이었죠. 저는 감자를 씻고 자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요리로 먹죠?
김 박사는 이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맛이네요. 오늘은 두 나라 어머니들이 함께 웃고 있을 겁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고 구수한 향이 퍼지자 현지 농부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기쁨이 번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의심하고 낯설어 하던 그들이 이제는 이 감자 하나로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된 것이죠. 이에 현지 언론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하라의 핀 기적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공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뉴스 화면에는 감자를 손에 든 채 눈물 짓는 제 모습이 비춰졌고 해설자는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기술 수입이 아닌 믿음과 마음이 자란 결과라고 합니다. 한국팀 덕분에 알제리 최초의 고품질 씨감자 수확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거뒀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가 알제리 전역으로 확대하길 원했고 그의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알제리 농업부에 장기 프로젝트 확대 계획서를 제출했죠. 이 제안은 단순한 농업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사막화 방지, 농촌 일자리 창출, 기술 기반 경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어요. 그러나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다소 냉혹했습니다. 2010년부터 알제리는 점점 더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3년간 평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몇몇 지역에선 지하수마저 고갈 위기에 놓여 수경재배조차 버거운 상황이 이어졌죠. 또한 2011년 세계를 뒤흔든 아랍의 봄은 알제리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시위와 행정 공백은 제가 추진하던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절차를 마비시켰죠.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알제리 정부의 재정은 위축되었고 씨감자보다 지금은 치안이 우선이라는 고위 관료들의 냉소가 들려왔습니다. 이쯤 되자 주변에서는 프로젝트 중단을 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와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와 한국팀은 대단하게도 절망 대신 분석을 택했어요. 이 환경에서 감자를 기르려면 단순히 한국 기술을 가져오는 것으로는 불가이고 알제리 맞춤형 기술이 필요해요. 우린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초절수형 수경재배 시스템을 새로 설계할 겁니다. 한국팀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절망과 포기를 몰랐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꼭 이루고 말았어요. 말한 대로 수개월에 걸쳐 초절수형 수경재배 시스템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증발 손실률을 최소화하는 반밀폐형 재배 시스템과 태양광을 이용한 수분 순환 시스템, 그리고 감자 생육 주기에 맞춘 자동화 관리 장치까지 포함된 이 시스템은 실질적인 알제리형 스마트팜의 초기 모델이었죠. 저는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팀은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 말에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땅에서 물은 금보다 귀하잖아요. 우리는 감자 한 알에 물 10방울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런 한국팀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지속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전략으로 농민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씨감자 재배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각 지역별 농민 리더 100명을 집중 교육하여 감자 전도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지금은 제 자식에게도 이 기술을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농민 리더의 인터뷰는 알제리 국영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성장하며 2012년까지 알제리 내 3개의 지역에 추가 생산 시설이 설립되었고 현지에서 생산된 씨감자의 품질이 유럽산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감자는 껍질 강도, 병저항성, 크기 균일도는 유럽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네요. 특히 사막 환경에서 이 품질을 구현했다는 점은 극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감자연구기관인 CIP 평가단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죠. 늘 꿈꾸던 일상을 사니 행복에 겨워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늦은 밤 김 박사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우린 이제 겨우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문은 단지 감자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 길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막에 길을 낼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증명한 겁니다. 그 이후 2015년까지 프로젝트는 알제리의 감자 생산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알제리 농업부는 자국 역사상 유례없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씨감자 기술 도입 이후 알제리 국내 씨감자 생산량은 31만 톤을 돌파했으며 그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 경제 효과는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국민 다수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식량 안보의 보루, 그리고 농업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바꿔놓은 경제적 전환점,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춘 전략적 승리였죠. 그동안 알제리는 씨감자 대부분을 유럽에서 고가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매년 1200억 원 이상의 외화를 소모하는 구조였고, 국내 농민들은 품질이 들쭉날쭉한 씨감자에 의존한 채 높은 생산비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나 한국식 수경재배 기술 도입 이후 자국 내 감자 자급률이 20%에서 95%로 상승했고, 수입량은 5년 만에 10분의 1 이하로 감소했으며, 현지 농민들의 씨감자 구입 비용은 평균 45% 절감되었습니다. 이 절감된 비용은 그대로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졌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 속도도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알제리 정부는 이 현상을 감자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1월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열린 전국 농업기술혁신대회에서 저는 국가농업혁신상을 수상했고, 수상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자 한 알에 기대했던 건 단순한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씨앗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그 덕은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결국 한국 기술이 만든 기적인 거죠. 이후 저는 알제리 농업부 장관의 특별 자문관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제가 주도했던 감자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소개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저는 현재 76세를 맞이하고 이미 은퇴를 한 상태이죠. 그러나 제 이름은 여전히 아프리카 농업 혁신의 상징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으며, 이건 함께 땀을 흘려준 한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알제리 한국 농업협력재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전 제가 씨앗을 뿌렸던 감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 세계적 농업 모델로 성장했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김 박사와 처음 협력했던 알제리 남부 오아시스의 작은 수경재배 온실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 사막지대 국가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에티오피아, 케냐, 수단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까지 기술이 확산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 고온건조한 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물 절약형 수경재배 시스템과 품질 유지 기술은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에서 희망의 플랫폼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된 것은 그저 몇 알의 씨감자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것이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사막에서도 생명이 자랄 수 있다. 물론 함께라면.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저는 한국 연구진의 태도를 아주 널리 알렸습니다. 새벽 4시까지 실험을 반복하고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땀 범벅이 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끝까지 포기란 없던 그들의 훌륭한 모습을 제 자신의 인생 최고의 교훈으로도 삼고 있어요. 이런 정신은 단지 알제리 농업인에게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내 청년 농업 스타트업 창업 비율은 10년간 무려 4배 증가했고, 여성 농업 교육 프로그램도 씨감자 센터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얻었어요. 2024년 유네스코는 알제리의 씨감자 프로젝트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한 국제 우수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말 저는 3년간 집필해온 자서전인 사하라의 감자, 한국과 알제리의 기적을 출간하며 그 자서전 안에 모든 것을 담아냈고, 머릿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본 가장 위대한 기술은 장비나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의 눈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심이었다. 불가능은 마음속의 사막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내 감자로 뒤덮었다. 한국인들이 알제리에 가져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 그리고 함께라는 정신이었다. 이 책은 아랍어, 프랑스어, 한국어, 영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국제농업협력 포럼에서 회자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평창의 고랭지 감자밭을 찾고, 때로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 실험실을 둘러보기도 하죠. 그렇게 제게 한국은 두 번째 조국이며, 한국과 알제리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죽는 그날까지도 저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유능하다고 소문났던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좌천되었고, 결국 사표까지 던져야 했습니다.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바이어들은 전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일본 기업의 회장은 기업 행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일본 열도를 숙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여겼던 일본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수십 년간 쌓아왔던 자부심을 단 하루 만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일본 기업의 회장이 발언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숨겨진 역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두를 경악해 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타카야, 올해 35살로 일본의 한 기업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취업한 지는 벌써 무려 10년이 되었고 그동안 꽤나 많은 성과를 올리며 나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오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과는 항상 가장 뛰어난 편이고 상사들에게도 신뢰받는 직원이니까요. 사실 저는 그런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때문에 제 자존심, 아니 우리 일본의 자존심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보조 배터리가 제일 핵심적인 품목입니다. 일본의 보조 배터리 수출 규모는 무려 연간 5억 달러가 넘어가요. 굳이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제품이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만하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채로 살아왔어요.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솔직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아무리 열심히 쫓아오려고 해도 일본의 발밑에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긴 했죠. 특히 한국은 일본이 이룩한 성과를 흉내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일제 물건이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제품력이 좋다 보니 최근에 저희 회사의 매출은 계속 상승세였고 제 팀도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늘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타카야가 있어서 우리 팀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솔직히 뿌듯함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도 팀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공식적인 회식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했죠. 그날 회식 자리에서 제 옆에는 같은 팀에서 일하는 신입 직원 아키라와 한국인 직원 박민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일본어와 영어도 유창하고 업무도 능숙하지만 제 눈에는 늘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래도 한국인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아무리 일본에 산다고 해도 어찌됐든 외국인이고 일본인의 수준에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겉으로 특별히 그를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저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회식이 한창 무르익을 즈음 팀장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며 칭찬을 하셨어요. 이번 달에도 타카야가 좋은 성과를 내줬어. 덕분에 우리 팀이 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니까. 다들 타카야에게 감사해야겠어.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를 건넸고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겸손한 척 웃어 보였죠. 아닙니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저 혼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제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의 자리에 올랐을 테니까요. 물론 좀 얄밉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정말 그랬어요. 술이 몇 잔 더 들어가니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해졌고 여기저기에서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최근 시장 동향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조심해야겠어요. 요즘 한국 배터리 제품도 꽤 많이 팔리던데요. 라는 아키라의 말에 제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많이 팔린다니 그건 그냥 가격이 싸서 그런 거죠. 품질로 따지면 우리 일본 제품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좋으면 아키라도 한국 물건 써보시던가 속 터지고 싶다면 말이야. 제 말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기세를 올려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본의 그림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기술을 따라하려고만 하고 결국은 그냥 카피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역사라는 게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한 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 아니겠어요? 제 발언에 사람들은 웃겨 죽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박민호 씨는 술잔을 손에 든 채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아니, 더 솔직해지자면 오히려 제 말에 예예 선배님 말이 옳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이 더 고가웠어요. 내 말이 틀렸나? 다 사실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한 말을 듣고 불편하다면 그건 사회성이 아주 모자란 그 녀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회식이 끝난 후 박민호 씨는 제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불쾌함과 분노의 감정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박민호 씨가 감히 이런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가 정말 의아했습니다. 내가 뭐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나름 또 꼴의 한국인이라고 자존심이 상했나 보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도 저는 어제의 일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제 일상은 늘 그렇듯 바빴고 새로운 고객사와의 미팅 일정이 잡혀 있었으니까요. 심지어는 그날 오후 팀장님이 제게 살짝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타카야, 이번에 아주 중요한 바이어 고객 미팅이 잡혔어? 회사에서 굉장히 기대하는 거래처야. 타카야, 네가 잘 해줄 거라고 믿는다. 걱정됐냐고요? 아니요. 저는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홍보하며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분명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싸!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미팅이 저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요. 바이어 고객과의 미팅은 회사에서도 특별히 신경 쓰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고객사는 업계 내에서 손꼽히는 큰 기업 중 하나였죠. 그들과의 계약은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팀장님은 저에게 이 미팅을 맡기며 몇 번이고 특별히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타카야, 이번 계약은 반드시 따내야 해. 회사에서도 너를 믿고 맡긴 거니까 내 실력을 보여줘. 저는 팀장님의 말씀에 여유롭게 대답했죠. 네, 팀장님, 제가 누구입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실적이 말해주듯 이번 미팅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거라 믿었습니다. 미팅 당일 저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바이어 고객은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고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은 티가 나는 멋진 어휘 실력에 중후한 목소리까지. 저는 보자마자 꼭 이 사람을 나의 바이어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타카야입니다. 오늘 미팅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자 바이어 고객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HW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HW? 미국에서 오래 공부를 하셨나? 가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은 그렇게 외국식으로 이름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배터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HWC가 경쟁사 제품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미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인데 한국 배터리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혹시 품질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질문은 단순히 의견을 묻는 듯 보였지만 저는 한국 기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일본 제품이 최고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경쟁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내 제품을 설명하는데 굳이 왜 다른 회사 제품을 들먹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네 거보다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러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애써 기분 상한 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했던 것처럼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내세웠죠. 한국 제품이요? 물론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품질로 따지면 우리 일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값싼 대체품을 만드는 수준이지요. 제 말에 HWC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왠지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질문에 제가 매우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 보이는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술력은 수십 년간 쌓아온 결과물입니다. 일본에는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뭐만 하면 갈아타기, 바로 유행 따라 수박 겉핥기처럼 좀 건드려보고 마는 게 전부인 나라입니다. 중국 물건보다도 전문성이 없는 게 한국제라니까요. HWC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질문이 없었죠. 저는 HWC가 제게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려다가 제 막힘없는 태도에
기선 제압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팅은 평화롭게 끝났죠. HWC는 마지막까지 예의 바르게 저와 악수를 나눴고 검토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의 마지막 인사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미팅 내내 제 말에 특별히 동의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뭐 검토가 필요하겠지. 저 정도 고객이라면 신중한 건 당연하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평소처럼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팀장님이 제 자리에 찾아오시더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타카야, 저번에 미팅한 바이어 그룹에서 연락이 왔는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네가 미팅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됐나 본데.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던가요?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고 항의가 들어왔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불쾌했다는 것 같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건 모함이라고 말하려던 그때 순간적으로 한 가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제가 한국 제품에 대해 말한 게 문제가 된 건가요? 그건 단순히 경쟁력 차이를 설명한 거였는데요.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마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 말투나 태도가 문제로 보인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바이어 쪽에서는 네가 담당해서 빠지길 요구했어. 그쪽 바이어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던 부분이 오히려 저를 공경에 빠뜨린 셈이었죠. 그 바이어가 누구더라? HWC라고 했었죠? 이름도 특이해서 기억하는데. 그래, 너 HW가 무슨 뜻인지 알아? 현우야, 김현우. 그 사람 이름이 김현우라고. 그분이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실 알고 있었어? 팀장님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HW가 현우라고? 심지어 한국인이었다고요? 머릿속이 핑 돌더군요. 그 완벽한 일본어 때문에. 그가 한국 출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며칠이 지나도 바이어 그룹과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현우 씨는 회사를 상대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저의 발언이 혐오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졌다고 강하게 항의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직원과는 더 이상 거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조치가 없으면 귀사의 평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메일까지 왔죠. 심지어 그 메일의 참조에는 저도 걸려 있었고요. 그의 말은 회사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은 물론 회사의 고위층에서도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바이어 그룹과의 계약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회사의 평판에도 직결된 사안이었으니까요. 저를 불러 호도에게 꾸짖던 임원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바이어 그룹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 어떻게든 해결해. 저는 임원분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실수로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저는 에이스였다고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김현우 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현우 씨의 사무실을 방문하던 날, 저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서 받은 압박은 제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김현우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런 기색조차 없이 차분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그의 침착한 태도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잘못을 떠올리며 입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김현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미팅 자리에서 했던 발언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경솔했고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제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김현우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가 용서해주지 않을까 두려웠고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압박감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발언은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약만 재개해 주신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려왔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사의 기대,
동료들의 신뢰, 저의 위치가 모두 떠오르며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김현우 씨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긴 정적 속에서 저는 바닥에 고개를 떨군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타카야 씨, 제가 그날 제일 실망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의 말에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실망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김현우 씨는 고개를 젓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어요. 타카야 씨. 저는 타카야 씨가 실력이 없어서 더욱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에 빠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실력이 없다고? 내가 뭘 어쨌길래? 그는 이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해왔습니다. 타카야 씨, 저는 한국을 두둔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한국 제품과 타카야 씨 회사 제품의 경쟁력 차이를 물어본 것이었어요. 혹시 최근의 시장 동향을 자주 확인하고 있나요? 옛날엔 일본이 더 우세했지만 최근엔 한국의 보조 배터리 수출 규모가 8억이고 일본의 수출 규모가 5억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또 장인 정신 얘기를 했던가요? 그래요. 일본은 전통적인 배터리 안정성 기술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생산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은 초고속 충전 기술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요. 그러니 그런 한국 제품에 비해서 타카야시 회사의 제품은 어떤 강점이 있냐고 물은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동향들을 일일이 살피지 않았었거든요. 김현우 씨는 무릎을 꿇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곤 말했습니다. 당신의 태도를 봐서 이번 한 번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계약이 재개된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제 머릿속에는 김현우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게 단 한마디라도 원망하거나 꾸짖거나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단호하게 알겠다고만 하던 그의 태도라니 완벽한 인간인 척 하는 건가? 하는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나를 무시한 게 확실해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저를 용서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저를 궁지로 몰아넣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걸 거라고도 생각했고요. 모르겠네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굴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무릎까지 꿇고 사과한 제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결국 이런 결론에 치달았죠.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이야 라고요.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그렇게 시장에서 변화하고 그러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김현우 씨가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조심했을지도 모른다고요. 망할 한국놈들이 날 곤란에 빠뜨렸다는 원망, 그 바이어가 교묘하게 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날 망가뜨리려는 그의 계획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얼마 후 회사의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내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고 행사장은 축하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행사에서는 각 부서와 직원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죠. 저는 매년 그 자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언제나 판매왕은 저였다고요. 사실 최근 바이어 사건으로 인해 한풀 꺾였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팀 내에서는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써 그날의 굴욕을 잊어보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애써 유지하던 저의 평정심은 한국인 직원 박민호 씨의 등장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 직원 박민호 씨가 발표자로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 안에서는 다시 한번 그때의 불쾌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비록 저번에 그 사람은 바이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저 나부랭이 같은 박민호는 내가 혼쭐 내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속으로 이미 그를 깎아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실 그의 발표 내용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꽤 뛰어난 편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박민호 씨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 갈채가 이어지자 저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주변 동료들에게 일부러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아주 대단하네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일본 기술과 시스템 덕분 아닙니까? 그렇게 잘나서 결국 일본에 와서 일본의 돈으로 밥을 빌어먹는 저 한국인 박민호 씨처럼 말이죠. 역시 한국인은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회식 때처럼 사람들이 낄낄 대주기를 기다렸어요.
제 농담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아온 건 불편한 침묵이었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부족한가 싶어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평생 일본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가르쳐 줬으니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잖아요. 스승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제게 쏠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박수를 치던 손길도 멈췄고 수많은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직접 무대 위로 올라서시는 거예요. 회장님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함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오늘 창립기념 행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은 간단히 인사말을 한 뒤 행사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듯 성과에 대해 칭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무거워지며 회장님의 시선이 절 향해 꽂혔습니다. 나카무라 타카야시.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부른다고?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여쭤보고 싶군요. 혹시 타카야 씨는 일본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본의 뿌리가 한국이라니. 저는 회장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뿌리가 한국? 일본의 뿌리가? 저는 얼굴이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어버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제 할머니는 한국 출신이십니다. 회장님은 이후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 건너와서 가족을 꾸리고 일본을 위해 헌신하셨죠. 그리고 제 며느리도 한국인입니다. 당신이 한평생 그림자라고 말했던 그 한국인들이 바로 제 가족을 지칭하신 거겠죠? 회장님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뻥긋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굳어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국적이나 배경을 넘어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타카야 씨는 이런 회사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태도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사장은 침묵에 잠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안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죠. 행사가 끝난 뒤 제 발언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타카야가 정말 그런 말을 했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이런 소문들이 끊임없이 제 귀에 들려왔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무지 부끄러워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죠. 회장의 질타 이후 제 인생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건은 이미 회사 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럴 법도 하죠. 회장에게 찍힌 말단 세일즈맨 따위라니. 며칠 뒤 저는 공식적으로 좌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는커녕 외곽 지역의 작은 사무실로 발령이 난 것이었죠. 사실상 회사 내에서 더는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보를 받았을 때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는 절 기다려주지도 않았죠. 곧바로 짐을 옮겨 새로운 자리로 출근한 첫날, 저는 그곳에서마저도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보고 은근히 수군거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좌천된 이후로 저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정리나 데이터 입력 같은 일을 맡게 되었고 누구도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날이 계속되자 저는 회장님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라는 말이었죠. 아니, 일본의 뿌리가 한국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보니 그 말이 뭔가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퇴근 후 인터넷에 접속해 일본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장님의 가족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저는 점점 깊이 파고들어 여러 논문과 기사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일본인의 유전적 뿌리가 고대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고대 일본인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었고 조몬인과 결합해 현대 일본인이 만들어졌다. 세상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진짜로 일본인의 뿌리가 한국인이었다니. 하지만 논문에 담긴 과학적 증거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니 부정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내 조상이었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인사팀을 찾아갔어요. 회사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적어도 박민호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고 저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죠. 저는 인사팀 담당자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인 직원에게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인사팀 담당자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당연히 그가 타카야 씨 정말 감동이네요. 반성하는 자세가 보기 좋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가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너무 웃겨 죽겠다는 듯이 말이죠. 타카야 설마 네가 좌천된 이유가 오직 그 발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어진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아니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너가 좌천된 이유는 내 실적이 안 좋아서야. 회사에서는 성과 없는 사람을 두고 보지 않거든. 그래, 예전이야 넌 에이스였지? 하지만 넌 항상 똑같은 식으로 이빨린 소리만 하면서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 바이어들도 너한테 신뢰를 잃어서 다들 너랑 계약하기를 꺼려한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안하지만 너는 인성뿐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서 좌천된 거야. 으휴 타카야, 겨우 이런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오다니. 그는 어이가 없어 웃기다는 듯이 계속해서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여지껏 제가 저지른 말 때문에 좌천된 줄 알았는데 그조차도 제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럼 저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된 건가요? 제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존재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죠. 그 길로 저는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나서 더는 그곳에 얼굴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첫날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어요. 편의점 알바도 늘 무시하던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며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 다르게 그들은 밝게 웃으며 물건을 고르고 저를 향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예의 바른 태도는 제가 과거에 품었던 혐오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후회의 눈물을 삼키며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더 무거워졌죠. 저는 이제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혐오와 편견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이런 시간을 보내며 제가 저지른 실수를 평생 후회하고 살아야겠지요. 겸손한 자세,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 저한테는 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걸까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어리석은 분이시네요.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이 있다는 것은 좋지만 좀 과하단 느낌이 드네요. 우리 지혜로운 한국의 어르신분들을 잘 보고 그 지혜와 인품을 배우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